예, 올해는 이 코로나 쇼크와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일명 장마와 태풍, 기후 쇼크도 상당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세계적으로 좀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상 기온이 많이 감지가 되면서 실제로 그 피해도 상당해 보이는데요. 이 피해가 농산물 쪽에서도 공급 쇼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 부분 자세하게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진영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올해 계속해서 허리케인, 태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라니냐 발생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정도 강력할까요? 강도 측면에서는 사실 예년보다는 약할 것이다라고 좀 접근이 되고 있고요. 일단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0.5도, 마이너스 0.5도씨 이하로 갔다 해수 온도가 내려간다면은 라니냐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IRI에서 지금 추정에 따르면은 4분기 때 라니냐의 발생 확률은 61%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강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현재 18개 통계 모델들을 갖다 살펴보면은 대략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9도씨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1.9도씨라 함은 어떻게 보면은 2009년에서 2010년 때 에그플레이션이 나왔었던 얘기들로 그때 당시 수준에 육박하는 거라서 시장에서 많이들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강도가 정말 강할 것인가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는 라니냐가 정말 왔었을 때 어떤 여파를 갖다 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니냐가 그럼 왜 오는가? 네.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오기 직전에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한 이후에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과거를 갖다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했었을 때가 평년 이제 해수 온도 자체가 못해도 0도씨 이 이상일 경우에는 그 이후에 강력한 라니냐가 발생했는데, 근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0.52도씨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라니냐가 왔기는 왔지만은 그 강도 자체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접근이 다 가능하겠고요. 네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듯이 중국 남부 지역에도 홍수 피해 규모가 심각하답니다. 이런 기상 이슈가 세계적으로 결국은 공급발 쇼크까지 가져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제한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좀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중국에 홍수가 발생한 지역들이 어느 지역인지를 살펴보면은 대부분 상하이나 아니면 저지앙, 해난, 아니면은 후베이, 후난 이런 지역들인데, 근데 이들 지역들이 대부분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는지를 갖다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들 지역들 대부분이 땅콩이라던가 평지씨, 또는 쌀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아는 메이저 농산물인 소맥이라던가 아니면 옥수수, 대두 이런 것을 생산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급 차질을 갖다 전체적으로 해석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홍수 피해라든지 아니면 라니뇨 발생으로 우리가 공급 쇼크까지 가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다행스러운 답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최근에 곡물 가격이 올랐던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요 최근에 농산물 가격 자체가 올라갔었던 이유 자체를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이행률에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의 합의 이행률 자체 농산물 부분만 보면은 79%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중국이 어마어마한 물량의 농산물들, 특히 옥수수, 소맥, 대두를 갖다가 사주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말때가 대두나 옥수수 수확 시즌입니다. 그러면 이 수확 시즌을 갖다 앞두고 중국이 7월부터 농산물 수입량 갖다 급증 갖다 하고 있는데, 그 말즉슨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어떻게 기대감을 갖다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물론 라니냐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하죠. 그것 때문에 작황 우수 등급 자체가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다만 예년보다 강력하지 않을 라니냐를 감안하면은 오히려 포커스는 미중 간의 합의 이행률에 포커스 맞출 필요가 있겠고, 합의 이행률이 종식되는 대략 이제 도달할 시점인 10월이나 11월 달쯤부터는 농산물 가격이 좀 슬로우해지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표가 나왔었는데, 기상 이변으로 인한 공급 쇼크라기보다는 현재 곡물 가격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고 있는 거는 미중 간의 합의 이행 가능성,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곡물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음식료 업종 최근에 좀 대안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쪽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제한적인 거예요?
일단은 음식료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코스트 단, 즉 비용 단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요 최근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이 노출돼 있긴 합니다.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접근을 하겠고요. 제한적이다. 예. 일단 뭐 그런 근본적인 곡물 가격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이슈의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국제 유가가 다시 또 하락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수요 쪽에서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요 쪽 같은 경우에는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미국이 이제 계절성 이슈로 좀 접근이 가능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시즌이 최대의 휘발유 소비 기간 드라이빙 시즌이 종료가 됐고 네. 거기다가 정유사들이 원래라면 이제 유지 보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년보다 좀 빨랐어요. 왜냐하면 정제 마진이 제대로 못 남다 보니까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유지 보수를 갖다 땡길 수밖에 없게 될 뿐더러 이러한 수요 부분에 있어서 위축 우려가 어떻게 보면 유가를 갖다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수요만의 문제인가 갖다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그러니까 수요 때문에 내려왔다. 저희도 8월 말까지는 그런 가능성에 있어서 좀 유출을 했지만은 최근에 하락폭 자체가 수요만으로 해석되기엔 굉장히 좀 괴리가 있거든요. 무언가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 결국에는 공급 측면, 즉 오펙 플러스 간의 요 최근에 불협화음, 갈등의 조짐이 어떻게 보면 유가를 내린 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코로나19 우려감에 뭐 수요가 좀 위축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최근에 그런 어떤 일들이 놓고 봤는지를 갖다 보면은 9월 2일 날에 이라크 석유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감산을 갖다 제일 안 하는 이라크가 5월부터 7월까지 감산을 갖다 했었던 감산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8월과 9월 달에 이행하겠다라 했는데 이 부분을 갖다 다시 또 11월 말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러시아 역시도 여기에 맞장구 쳐서 가능하다 이 논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됐으니 어떻게 보면 감산 정책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좀 이게 사우디의 심기를 건드렸고 사우디가 마침 그날 그 주 주말 때 OSP를 갖다 인하했는데 수요 때문에 인하했다라기보다는 인하폭 자체가 원체 과도했다 보니까 이걸 즉슨 어떻게 보면은 과거 2014년 8월이나 2020년 3월처럼 증산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좀 경고성 멘트로 암시하는 부분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유가의 하방 압력을 굉장히 좀 크게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라크와 러시아 쪽 발언은 어떤 거예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 발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라크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에 있어서 감산에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감산 정책을 좀 속도 조절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 뭐 그 두 국가 같은 경우에는 감산 이행률이 네. 100% 갖다 달성하기가 거의 미흡하다 보니까 좀 이러한 부분들이 사우디도 심기도 건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지수가 흔들리고 여기에 국제유가까지 떨어지는 배경이 뭐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 종료에 따라서 수요가 위축된 거다 이렇게 해석은 했습니다만 이 수요뿐만이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오펙 산유국 간의 그런 불협화음이 가장 크게 전제 정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더 그런 부분이 크게 노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추후에 뭐 이라크와 러시아 바람대로 감산 완료 기한이 연장될 그런 가능성도 농후해지나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 17일 날 네. 오펙 플러스에서 JM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논의들이 들어갈 텐데 어떤 논의가 나올지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사우디의 의중에 따라서 좀 결정될 것 같고요. 사우디가 정말 뭐 연초 때처럼 본격적으로 증산을 하기에는 좀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지만은 어쨌든 이번 회의는 좀 보고 넘어가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 외로 7주 만에 증가를 하는 상황이죠. 전주보다 203만 배럴 증가를 했고 시장에서는 120만 배럴 감소를 반대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놀라운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잡음이 좀 끝나가는 그런 시점까지는 우리가 재고 증가를 우려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아무래도 미국 역시도 수요가 좀 부진한 기간이다 보니까 재고에 있어서도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유가 측면에서도 가격에 대한 전망 측면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할 텐데 결국엔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땐 WTI 기준으로 레인지를 갖다가 하단 35불, 상단 45불로 좀 바라보면서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저희가 애시당초 이제 하반기에 있어서 밴드를 갖다가 하단을 25불, 상단을 50불로 정했는데 네. 25불에 대한 근거는 혹여나 사우디가 나중에 가서 이라크랑 갈등 때문에 증산하지 않을까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해서 25불로인데 1차 방어선이 35불이 깨진다면은 일단은 뭐 25불까지도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겠고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추종하는 기대가치 지수를 갖다 놓고 보면은 네. 현재까지는 유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가 단기 트레이딩은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지금 단기 레인지를 35에서 45달러로 요 예. 박스권을 설정을 해주신 거죠. 여기서는 들어가기에 적절한 그런 그쵸.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일단 뭐 RSI 지수도 그렇고 네.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비율도 그렇고 지금의 추세를 봤었을 때는 많이 빠진 건 맞다.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건 맞기 때문에 네. 다만 우리가 원유 ETF 선물형 ETF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좀 에너지 기업으로 중심으로 된 ETF를 갖다 좀 그러니까 주식형 ETF를 네.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원자재 시장을 직접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 지수 증시에서도 기술주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업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보는데 워낙 좀 안 좋았습니다. 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청산이 되는 그런 기업들도 생기다 보니까 에너지 기업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내 기업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업스트림 단에서는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원유를 시추하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정유 기업들이 오히려 좀 많고요. 네. 정유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우디가 OSP를 인하한 영향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안도할 필요는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좀 글로벌리하게 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에너지 기업들, 결국에는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유가랑 유사한 흐름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주가도 마찬가지겠고요. 네. 다만 여기서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트레이딩하기 좋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방향성 측면에서는 회복된 방향이 유효하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는 굉장히 좀 지금 구간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는 이제 뭐 산유국들의 그런 이슈를 계속 팔로우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구리나 아연 등 다른 원자재들이 있는데 최근에 구리 가격은 계속 상승을 보였고 이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따라가는 지표들이 계속 상방을 좀 보여줬잖아요. 예. 이 다른 원자재들은 우리가 어떻게 또 지켜봐야 될까요? 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었을 때 굉장히 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향후 12개월 갖다 봤었을 때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공급의 증가 속도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더 더디게 나타났고요. 특히 칠레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8월 달 수출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는데 마이너스 26%까지 급감을 했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딘 부분을 확인하면서 오히려 좀 더 수급 측면에서는 좀 더 안정성이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이 마침 또 이제 뭐 홍수 피해와 관련해가지고 재해복구 수요라던가 내지는 인프라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심의 처리된 내용들을 갖다 놓고 본다면은 향후에 있어서는 비철에 있어서 특히 내년에 있어서는 공급이 더욱더 타이트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스파티시 같은 경우에는 톤당 60달러까지 최저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가격 측면에서 매력적이고 특히나 미국 대선 이유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농산물 공급 쇼크에 대해서 어떤 배경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지 그리고 국제 유가의 향후 전망과 원자재의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최진영 애널리스트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